사법개혁법안, 헌법재판소원법 모두 다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재판받은 건 예외야. 예외 규정을 뒀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을 없애면서 1심, 2심, 3심 법원에서 받았어도 이게 헌법에 위배돼. 기본권이 침해돼. 그러면 헌법소원 할 수 있어. 1987년도 이 헌법이 처음에 개정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대법원에서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이 가장 위에 있는 그렇죠. 사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 하나 생기나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재판 부분을 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유지돼 왔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내란 이후 조희대 사법부는요 뭔가 맥락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꾸준히. 조희대는 내란 당시에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에 동조하려 했던 것 같아. 결국 계엄이 제어됐잖아. 그 이후에는 플랜 B를 또 생각했던 것 같다. 12월 3일. 그때 조희대는 자신의 그 공관에서 대법원 직원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간부들은 대법원에 출근을 해 있었고 조희대하고 천대엽이는 이제 다음 날 0시 40분, 0시 50분에 대법원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때 채널A의 보도. 이게 12월 4일 0시 33분에 출고된 기사인데 제목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0시 46분입니다. 역시 조선일보가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이 보도만 보면 이거 내란에 가담한 거잖아. 새벽 2시 반 KBS 생방에서 비슷한 결의 보도를 해요. 지금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차장과 처장과 배영원 차장 7장급 간부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논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찍 자정 넘어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계엄 상황에서는 죄목들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법적 제도 자체도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엄령 효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향후 어떤 법원들도 재판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법 14조를 찾아보면은 8조 1항에 따른 계엄 사령관의 지시나 9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 기자 말아 저거. 야 KBS 기자 말아 저거. 계엄이 선포되고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군사법원으로 이양되는 문제라든지 사건 관할이 이양되는 문제 이런 것을 준비를 저는 한 것으로 저는 그렇잖아요. 보이는데 그게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란 주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관할권은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돼. 이 검토 들어간 거죠. 이 검토 들어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법을 잘 몰라서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이거 안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의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우리 회의하고 있거든 이라고 윤석열 쪽에다 저는 넌지시 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맞아요. 네. 그때 KBS 통해서 한 번 더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야 불법이 안 돼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계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전단수 지시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위법한 명령의 계엄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단죄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은 그날 본인의 임무가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3부 요인으로 이제 대법원장을 지목하죠. 네.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이 되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이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할하는 게 계엄의 의미예요. 그렇죠. 국회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네. 그러면 사법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대법원장은 당시에 어떤 헌법적 판단을 했어야 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그 당시에도 바로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 후에도 즉각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날 이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가장 했어야 될 일은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선언해야지. 사법의 영역에는 단 한 발도 군합발을 들일 수 없다. 그렇지. 이걸 얘기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날은 무서워서 그렇다 쳐요. 맞아요. 그럼 그날은 그- 무서웠다고 예. 치는데 해제되고 그 다음에 계속 예. 더 했거든요. 다음에도 가만히 뭉개고 있으면서 아니 당신 왜 입장이 없냐 그러니까 행정처장 통해서
그것도 며칠 뒤에요. 한덕수 그 판결을 봐도 예. 그 재판장이 그 부작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우리나라 진짜 서해 의전서에 한 3위 정도 되나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정도 되면 저런 비상사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부작위. 그렇죠. 예, 부작위에 저는 그렇죠. 범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이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고 오히려 계엄 사태 이후에 관할권 이전을 논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주요 임무 정사라고 봐야죠.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 왜? 조희대가 대법원장 되면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어. 그러고 대법원장 된 거야. 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조희대가 왜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나 위헌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까? 그 뒤의 행동이 조희대의 의지를 추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재명 저 후보에 대한 재판을 그렇게 서둘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싸워보겠다는 의지로 그 자신의 신보 기자 주심이었던 박영재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파편적인 사건의 조합이 아니라 저는 네. 이거야말로 이거는 조희대의 확실한 의지에 의해서 관철된 명확한 증거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게 무죄가 날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경우 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여론조사 받아서 정치자금법 무죄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이들이 법을 잘못 적용시키고 그렇습니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또 김매성에 대해서도 공소기각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왜곡시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김상민 네. 검사에 관해서도 매간매직 맞아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전화하거든요. 네. 김상민 도와줘. 내가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사장 줄게.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 있었어. 그림으로 매간매직이 아니라 네. 그건 그것도 그것대로 가야 되지만 전화해요. 내가 공기업 사장이나 그다음에 그 장관 자리 줄 테니까 그 자리에 김상민 넣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있어, 맞아. 그래서 그게 매간매직이에요. 아, 오랜만에 생각나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매간매직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얘네가 매간매직이 아니라는 건 이왕 그림을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털어버린다고요. 아. 잘못된 적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판결로 하고 있다. 네. 이들은 법 왜곡죄에 의해서 꼭 심판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 측이 그날 뭐 당연히 나간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뭐 선물 주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나 이것들은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러네. 당연히 나가야지. 우리 나가줄게. 네. 이런 식이야. 고민 많이 했는데. 2월 3일에 있었던 9회 공판기일 종료 직후에 저희 장관님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감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특검 쪽과 재판부는 알고 계시지 않아. 특검 쪽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소송 지연을 위한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이걸 이 얘기가 소송 알았다면 지연에 변호인이 어떻게 하실 해당하는지요. 겁니까? 이뭐 기피 아닙니다. 신청을 할 것입니까? 이 아니, 사건에서 변호인의 뭐 변론권에 하실 대한 겁니까? 이야기를 저런 하십니다.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아닙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이 사건과 저런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추가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 아까 좀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요? 어떠한 공명심도 없어. 어떠한 책임감도 없어요. 온갖 행패를 부리는데 그냥 가장 졸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이거는 봐야죠. 근데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것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가장 저는 전형적인 현장이라고 봐요. 네. 독립적으로 지 맘대로 지 스타일대로 지 성격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네 양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거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저거는 자신의 네. 어떤 어떤 미래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두 번은 저렇게 쇼잉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네. 되게 저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거든. 근데 저렇게 막 내지르는데 그냥 끌려다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해도 이제 되는구나. 지네 무대가 된 거야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거 참. 이런 거야말로 행정처가 그렇죠. 재판부에다가 그렇지. 예, 어떤 지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법정의 질서를 훼손하고 네. 사법부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라. 이건 재판 간섭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송지휘에 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해. 그 희한하게 박영재라든지 천대엽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안 그런 나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화가 안 나. 안 창피하나? 그러니까 심지어 서부지부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화가 안 나. 근데 언제 화나냐?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면 법정화를 내요. 저렇게 적은 숫자의 대법관으로 하기 때문에 엉뚱한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네. 그래서 연령, 지역 출신, 학교별, 성별 다양하게 해서 정말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증언안을 내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